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82.5%라면 여러분은 파시겠습니까? 실효세율 82.5%라는 비상식적인 숫자가 다시 시장을 덮칩니다.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일시적인 급매물들은 정상적인 신호일까요? 중국인 자본의 이탈과 규제 전 막차 물량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장을 이기려 했던 징벌적 규제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더욱 정교한 칼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보수 정부조차 이 악법의 대못을 뽑아내지 못했을까요?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부동산 정상화의 민낯과 곧 닥쳐올 공급 절벽. 오늘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시사 인사이트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 꿈꾸던 미래와 안식처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금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도입된 징벌적 과세가 시장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의 정점을 찍으며 오늘날의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왜곡의 중심에는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숫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실효세율 82.5%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끔찍한 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기본세율 최고치인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가 그대로 가산되었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7.5%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수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10억 원을 남겨도 세금으로 8억 2천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고작 1억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가진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경제 주체들은 국가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팔아봤자 국가에 다 뺏기는데 차라리 안 팔고 버티겠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매물이 사라지자 집값은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교묘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과거 시세의 약 60에서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시세의 90%까지 강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현실화 로드맵을 가동했습니다.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니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 상승분과 현실화율 상승분이 더해진 이중의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늘어난 세금의 무게가 결코 집을 가진 사람의 어깨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조세 정가가 현장에서 잔인하게 일어났습니다. 임대인들은 매달 내야 하는 막대한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부족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서둘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것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례 없는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월급은 물가 상승을 겨우 따라가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주거비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과 평범한 가장들은 이제 집값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정의로운 과세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곳간을 채우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시장의 가격 형성 원리를 무시하고 강제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대가는 이토록 처참하고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비극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더욱 촘촘한 규제망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조짐을 보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관력의 오만이 어떻게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징벌적 규제는 투기를 잡는 효자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고 주거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념이 시장의 생리를 무시할 때 얼마나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반복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정치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목격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시장 친화적인 공급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거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규제의 덫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그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정부의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거나 다주택자들이 백기를 들고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금의 매물 증가 현상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대한 대외적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했던 중국인 자본의 대대적인 탈출 러시입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규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아파트와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상대적인 특혜를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하자 차익 실현의 위협을 느낀 중국인 자본이 이른바 엑시트,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인들은 더 늦기 전에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급매물들이 시장의 매물 수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인 실수요자들의 의도나 시장 공급의 근본적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며 생기는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오히려 시장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가오는 2026년 5월 9일 이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에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중과세 강화 시점을 되짚어보면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움직였습니다. 시행 전에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막차 타기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일이 임박하고 그 기한을 넘기는 순간 시장은 거짓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뺏길 바엔 차라리 안 팔고 버티겠다는 심리가 다주택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 직후 거래량은 반토막 아래로 급감했고 매물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매물 잠김의 고착화가 두 차례 모두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공급을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비극은 단순히 매물이 잠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해버린 집값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동안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이제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금융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의 문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여버렸습니다. 전세대출까지 DSR에 산입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은 매수 희망자들의 자금 여력을 완전히 고갈시켰습니다. 돈줄이 막혀 포기하게 만드는 잔인한 금융억제 정책입니다. 여기서 진보 진영의 가장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서민을 잘 살게 하겠다며 시장을 규제하고 대출을 막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대출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만이 부동산 거래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대출 규제는 집 없는 서민에게는 철벽 같은 장벽이 되었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가 사라진 꽃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강남 등 상급지로의 이전을 자유롭게 이어가며 자산을 불립니다. 반면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은 상급지로 올라갈 사다리를 정부에 의해 통째로 걷어차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자는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며 자산 가치를 지키고 그렇지 못한 자는 외곽으로 밀려나 임대차 시장의 포로가 됩니다.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조장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가짜 정의. 그 위선의 대가는 훗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가장 비싼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만든 가짜 하락장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주거 안정성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을 통제하려 들수록 시장은 더욱 기괴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복해 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시즌2를 넘어 더 가혹한 시즌3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뒤편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은 의아해합니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왜 지난 정부 시절에 징벌적 부동산 규제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보수 정부가 규제 완화와 부동산 정상화를 외치며 야심차게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이념의 성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과 규제는 결국 입법부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회는 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의해 그 향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은 정부의 시행령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드시 법률을 개정해야만 비로소 대못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노력을 부자 감세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가두어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상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시행령을 활용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법률 자체를 바꾸지 못한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정치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시한부 처방과도 같아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다시금 공포에 휩싸이고 규제의 대못은 뽑히기는커녕 더욱 깊숙이 박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보 진영이 장악한 입법부는 지난 진보 정부의 실패한 유산을 정의로운 도구로 포장하며 끝까지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입법 권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정부 역시 강력한 입법 저항에 부딪히며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계산 속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법안들이 이념 전쟁의 도구가 되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 규제가 법률에 박혀있는 한 정상적인 거래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보수 정부의 약속은 진보 진영의 반대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마주한 입법 잔혹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누가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누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념이 시장의 논리를 압도할 때 우리 사회는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모처럼 박힌 부동산 악법들은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산을 갉아먹고 미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이념의 사슬과도 같습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부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를 회생시키는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규제의 역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인 자본의 이탈이 만든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착시,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후 닥쳐올 매물 잠김의 공포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진보 정부의 실패한 유산이 이념의 사슬이 되어 우리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현금 부자들만의 위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가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려 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결코 정치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념의 벽에 갇힌 입법부가 대못을 뽑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공급절벽이라는 재앙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고 이념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용기 있는 결단뿐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전략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통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념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시장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저희 시사인사이트 코리아는 앞으로도 눈앞의 현상 이면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와 팩트를 날카롭게 파헤쳐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아야 할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진실을 찾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